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대학마다 모집 요강이 다 확정이 되어졌고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 일자, 서류 접수 일자들이 다 정해졌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7월 초부터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부모님이나 학생의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제출할 서류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될 텐데 자소서 쓰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었던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등등의 형태들과는 좀 많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막막하신 분들도 많고 또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입시 자소서를 써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자소서를 이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다른 사람과 견줬을 때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장단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격적인 장단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우수성을 쓰겠죠.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게 자소서에서 나타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활동의 우수성이에요. 활동의 우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좋은 자소서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학업적 우수성이 장점이라면 그러면 그 장점을 어떻게 글 속에서 녹여나갈 것이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활동의 우수성이 단점이다. 나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했었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수상 경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쓰고 싶은 학과가 경영학과를 원서를 쓰고 싶어. 나는 쓰고 싶은 학과가 의예과를 원서를 쓰고 싶어. 근데 내가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국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첫 번째는 진로 희망 사항이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진로 활동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성이 있는데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10학년이나 11학년처럼 지금 올해 입시를 원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부터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과정을 준비하시는 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이 중요하다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글 속에서 녹여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자.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과 같은 활동의 우수성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은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거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그리고 겸손하면서 학생의 학업적 발전 가능성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써야 되는 거고 단점은 절대로 숨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학업 우수성의 단점이 우리 애는 공부를 별로 못했고 나는 공부 잘한 적도 없어. 난 공부 못해.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는 공부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그냥 뭐 되고 싶다. 나는 축구 잘했었다. 나는 미술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만 막 쓰는 거야. 그렇게 쓰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학업의 우수성의 지표들이 뚜렷하지 못하다면 그거를 뭐로 보여주냐면 나는 지표는 뚜렷하지 못하지만 나는 노력은 열심히 했었다. 학업적 노력의 과정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단점은 안 적는 게 아니다. 단점을 피해서는 안 된다. 단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커버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먼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입시 요소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쓴다 이래요. 그럼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쓰면 첫 번째 연세대학교 서류평가를 들어가는 거죠.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들어가면 얘네는 활동증빙서류를 제출받는단 말이에요. 활동증빙서류에 뭐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우수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활동증빙서류에 나오는 내용을 자소서에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면접을 또 보는 거죠.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쓸 때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면 이 대학의 전형 방식,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 활동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받는지 라고 하는 점들, 또 면접을 진행하는지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지를 고려해서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활동증빙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소로 옮겨 적는다든가 아니면 면접 자체가 학생을 가지고 있는 인적성에 대한 면접인데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활동증빙서류의 부족한 부분들 또 면접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자소서에서 효과적으로 엮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서류평가 100%고 그 다음에 활동증빙서류에 대한 부분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학력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학교의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활동증빙서류에는 학업적인 성취도는 나와야죠. 그렇죠? 하지만 뭐가 안 나와냐면 학업의 과정 또는 내가 학업을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또는 내가 이런 학업을 했었을 때 나중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 진로 방향성 또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는 성취 결과 중심으로 쓰지 마시고 뭐로 써야 돼? 노력의 과정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류평가 100%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학력 지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제출되어지는 서류 또는 활동증빙 서류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SAT가 몇 점이고 공인어학 성적이 몇 점이고 뭐 AP가 몇 점이고 GPA 성적이 몇 점이면 학업적 성취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안 나타나는 부분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이 학생의 경험 이런 거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학력 지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취의 결과는 드러나지만 노력의 과정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쓸 때는 과정의 중심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들이 효율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핵심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학 필답고사 60%에 서류평가 40%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학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적성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적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일부 어떤 학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강의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자소서 쓰는 방법이 무슨 소설을 쓰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학생의 경험, 학생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성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마다 글 쓰는 소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마다 장단점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써야 되는 글의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소서라는 것은 누구한테 수업을 들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학생 맞춤형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지원 대학의 전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맞춤형 자소서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잘 쓰는 자소서라는 것은 서로 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에게는 되게 잘 쓴 자소서지만 그 자소서가 나에게는 잘 안 맞는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자소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경험이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서류평가 전형에서 우리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 정도의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제출하게 되어진다면 먼저 여러분이 꼭 고려하실 때는 첫 번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원 대학의 전형 방식, 그 다음에 지원 대학에서 면접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지원 대학의 활동 증빙 서류가 제출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면 그 안에서 SAT나 IB나 뭐 SAT2나 AP와 같은 이러한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제출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그런 학력 지표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활동 중심의 자료들, 교내 활동,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같은 활동 내용만 제출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의 내용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는 자소서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다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력 지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앞에서 봤었던 연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활동 증빙 서류를 받죠. 그죠? 서류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학업 발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할 수 있는데, 면접 전형인 경우에는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대부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소서에서 주로 뭐가 강조가 돼야 되냐면 학업적 우수성이 많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학력 지표가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면접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성적이 좋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애는 뭐 진짜 완전 성적 바닥인데 이거 가지고 자소서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냥 공부 못한 얘기 해봤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빼고 음악한 거, 미술한 거, 체육한 거 이 얘기 쓰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거는 음악, 체육, 미술 잘하는 애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애, 또는 공부에 대해 열정이 있는 애, 뽑아놓으면 대학 가서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업적인 역량이 아주 뚜렷하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학업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해 왔었던 과정,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업적인 역량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적 우수성이 강조할 게 없으면 노력의 과정들, 발전 가능성,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업적으로 크게 성취한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공부 얘기 빼고 축구한 얘기 쓰자. 축구 잘하는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예체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고사만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인성이나 가치관보다는 어떤 중심으로 학업 우수성, 그 다음에 뚜렷한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면접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지겠죠. 광운대학 같은 데는, 광운대학교는 자, 면접을 진행을 하죠. 그렇죠?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해 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미제출하는 학교 있어요. 명지대나 카톨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인천대, 경북대 같은 데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신에 일부 학교는 어떻게 면접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 A4 용지 한 장을 주고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소서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문제를 풀도록 미리 자소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이런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이 그냥 지문을 받아서 그냥 문제를 받아서 그냥 쓴다. 이것이 아니라 자소서 쓸 때 제일 먼저 뭐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 여기서의 얘기하는 장점과 단점은 뭐다? 성격적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4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는 학업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 그쵸?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원자의 인성이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4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자. 장점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겸손해야 하고 사실적이면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단점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학업적 우수성이 높지 않다면 내가 노력했었던 노력의 과정이라든가 탐구정신이라든가 학업 발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식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대학 자체가 서류평가 전형을 진행한다, 활동증빙서류를 받는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전교 몇 등 했습니다, SAT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런 결과 중심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보다는 뭐를 써야 돼? 과정을 써야 돼요. 노력의 과정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면접 중심의 대학이다, 활동 증빙서를 안 받는다, 그럼 학생이 학업적인 능력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학력 지표가 아주 뚜렷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성취도가 높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의 과정 또는 지원학과와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 나는 지원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학업 계획이라든가,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 내용을 통해서 이 지원학과에 대한 적합성을 키워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건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교육과정 이수자,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수한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냥 서류 100%를 끝나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나 한국외대 정도가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경희대나 한국외대가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이 학교들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 시험을 많이 봐요. 한국어 구사 능력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소서에서 이 학교들은 대부분 다 활동 증빙 서류만 받지만 면접이 없는 전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는 무엇을 담아야 된다? 학업적인 성취의 결과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노력의 과정들, 그 다음에 학업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뚜렷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을 많이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대학에서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마치 생각을 막 엄청 역설하다 보면 뭐처럼 느낌이 들냐면 교수님 앞에다 두고 학생이 설교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적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생각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노력했었던 과정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성취의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에 도달했고, 결과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는 과정 중심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교육과정 이수자인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3년 특례보다 해외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중요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3년 특례는 정원 내 선발이지만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정원 외 선발이에요. 경쟁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학생이 지원 학과에 대한 학업적 합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이 한국의 대학에 들어와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학업적으로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토픽 성적,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런 한국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업적인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많고, 단 12년 특례 학생들이 다 한국어를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12년 특례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어를 어떻게 보면 국내 학생만큼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말은 잘한다 하더라도 글 쓰는 능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자소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자소서를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쓴 자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12년 특례의 자소서를 쓸 때 부모님이 대신 써주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첨삭을 받는 경우에 이런 오류를 범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글 같지 않은 전문가나 어른의 글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되려 노력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결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의 적성에 맞는, 12년 특례의 특성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소서는 첫 번째는 제출할 수 있지만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이거예요. 썼는데 대학에 제출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급한 건 뭐예요? 제출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는 거. 이게 급하신 분들 많죠. 아, 날짜가 다가오는데 자소서는 써야 되겠고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출하고 싶은 자소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소서는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합격할 수 없는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출하는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소서에서 꼭 피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이 내용은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일부 해외에서 자소서 쓰시는 분들, 해외에서 자소 첨삭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대학에 맞게 자소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의 인재상이 만약에 창의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 공동체 정신을 갖는 게 대학의 인재상이다. 또는 홍익기관 육성,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 게 대학의 인재상이면 여기에 맞게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자소서가 되겠죠. 그렇죠?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쓰니까.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내에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홈페이지, 대학의 전공 소개, 대학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그러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경험과 활동을 통한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자소서에다 결국 본인의 글이 아닌 남의 글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자기주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면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연관지어 서술하자. 이 내용도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나 일부 자소서를 정말적으로 전문적으로 첨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면접을 고려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자. 이걸. 그래서 이렇게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자소서를 쓰거나 대학의 인재상을 고려해서 자소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의 자소서가 아닌 남의 글을 빌리어 쓰는 자소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학과에 들어가서 이 학과에 대한 전공 소개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사전 지식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대학의 인재상이나 전공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 그대로 끌어서 원서를 쓰다 보면, 자소서를 쓰다 보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비슷한 뻔한 자소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대학에 맞는 인재상에 적합한 자소서를 쓰거나 홈페이지나 전공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자소서를 끌어다 쓰는 일은 하지 말자. 이거는 본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지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대학에 맞는 자소서 쓴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대학에 맞는 자소서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대학의 전형 요소를 판단해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설계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공 소개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 나는 화학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화학생명공학과의 전공 소개 쫙 나와 있어. 그거 그대로 갖다 붙이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쓰면 한 줄만 딱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소서의 문항에서 대부분 물어보는 거는 네 가지예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거든요.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우수성을 물어봐요. 그래서 너 얼마나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학생이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또는 학습 경험을 써라, 이런 거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활동 내용들,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물어봐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계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네 번째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죠. 그게 바로 전공 적합성.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물어보는 게 자소서예요. 그렇죠? 자소서를 쓸 때 첫 번째는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일기가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얘기하는 게. 자소서 쓸 때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가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입학사정관에게 내 지금까지의 학업이나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소개서는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앞에 두고 상대가 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는 결과, 다시 말해서 성취의 결과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과정과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과 노력. 왜? 과정과 노력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나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A레벨에서 어떻게 성취도를 이만큼 성취를 냈습니다. 나는 IB가 몇 점입니다. 나는 요번에 뭐 우리나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을 받았는지를 봐야 이 상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이 어떤 노력을 과정을 해왔는지를 알 수로 인해서요,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나 성취 중심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에 대한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 입학 전화 학과 소개 커리큘럼을 이용한 글을 쓰지 말자. 왜? 이거는 자신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학교 입학 전화 학과 소개 커리큘럼 또는 대학의 인재상, 이걸 끌어다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서가 4개 문항이라면 4개 문항을 글 쓸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자신감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활동 내용이 없는 학생들. 내가 실제 활동한 게 없어.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고민과 방향을 갖지 않은 학생들.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하지만 의대를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 그리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학교의 인재상이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다가 붙이면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엮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보다 보면 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같은 얘기예요. 경험이 없는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전에 내가 의예과를 가고 싶어, 전기공학과를 가고 싶어,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10학년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탐구하는 활동들, 뭐 독서라든가 또는 뭐 신문 기사를 읽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봤다든가 이러한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이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결국 생각의 깊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같은 얘기예요. 경험과 생각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포인트는 이런 경험들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절대로 쓰지 말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내 글을 써야 돼요. 내 경험을 통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다는 뜻이에요. 뻔한 자소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담는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학의 입학처 또는 대학의 인재사항 이런 거 끌어다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자소서를 쓰려면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깊이 있는 자소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또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와 관련이 되어진 노력과 활동을 계속해서 쌓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활동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자소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자소서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쓸 자소서 거리가 별로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활동, 많은 수상 경력, 많은 지표가 없어. 그래서 난 쓸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작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발표했었던 내용들,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뭔가를 모든 수업을 했었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했었던 경험들, 이런 사소한 경험들 속에서 본인의 생각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자소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지금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거기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는 것 이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외국민 전형이라 하더라도 국내 대학 학생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를 가려고 해. 그러면 국내 수시 전형에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자소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 읽어보면 그 자소서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학업 우수성,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학생의 활동 내용들, 인성이나 가치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읽어보면 어떤 도움을 받냐. 첫 번째, 좋은 자소서와 나쁜 자소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소서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쓸 자소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소서를 쓰기 전에 꼭 먼저 합격생 자소서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학생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자, 스펙을 보면 3년 특례 정도가 되고 GPA 같은 경우로 봤었더니 국내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한 1.3 정도 높은 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는 A등급 정도 되고 활동은 다소 부족해요. 나라는 베트남이었고 학교 일정은 국제학교였어요. 베트남 국제학교. 학생이 활동했었던 내용을 보면 학교 선도부로 활동을 했어요. 선도부원이고 선도부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독서활동으로 4년간 참여했고 동아리 회장을 겸임했고 하노이 한인 문학상, 그 다음에 호치민 한인 문학상으로서 이 학생은 이제 외부의 수상 경력도 있고 학교에서 독서 활동이나 선도부원으로서 활동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뚜렷하게 학력 지표가 뭐 SAT나 AP나 이런 학력 지표에 뚜렷한 지표들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한 학교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추가 합격했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계열에도 합격을 했고 서강대학교도 합격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의 학업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 학생이 쓴 자소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이에요. 활동.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활동은 말 그대로 두 아니에요. 두. 하다.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했었던 걸 적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대부분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막 적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 활동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이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학교 교칙에는 날씨가 더워 교복 착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선도부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교칙을 정한 것입니다. 교칙 운영에 직접 밝힐 수 있다는,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선도부원에 지원했고 10학년, 11학년 선도부원 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선도부 활동을 하게 되어진 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동기와 계기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하며 교칙을 만들었고 학생들이 교칙을 잘 지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여 교칙을 만들었다. 모호성이 나타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노력, 여러 가지 이런 말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줘야 돼요.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벌점을 받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선도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처벌주의의 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벌점 대신 매일 학교 교문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행복한 아침 맞이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벌점을 받지 않아 좋아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함께 인사를 주고받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제 선도부는 벌점을 주는 집단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기분 좋게 만드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소서가 되게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잘 썼다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학생이 선도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는 10학년, 1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선도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선도부 활동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대부분 이게 남이 써주는 글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을 쓰거든요. 아주 밋밋한 내용을 나는 선도부 활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했다. 간략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배우고 느낀 점을 정확하게 늘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학생이 지금 과정의 내용에서 보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벌점을 받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열었죠. 긴급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린 게 처벌주의와 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학생들이 의식변화가 선행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져요. 벌점 대신 매일 아침에 교문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행복학교 아침맞이 캠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실제 본인이 하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칭을 지칭해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실제 이러한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는 신뢰도를 더욱더 갖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행했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벌점을 받지 않아 좋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인사를 주고받았던 좋고 그 다음에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그 결과의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교칙을 준수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했고 검사라는 장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장 벌점을 주는 것보다 의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랬어요. 이 자소서는 잘 쓴 자소서예요. 왜 잘 썼느냐 하면 선도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활동일 수 있어요. 선도부 활동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소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소재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실제 고민하고 활동하고 노력했었던 과정이 잘 서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되게 신뢰성이 높은 자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 중심으로 자소서를 쓰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느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고민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잘 썼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자소서를 제 생각으로 학생이 한 번에 딱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이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첨삭의 과정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항은 또 어떻게 썼냐면 2번 문항에서는 자, 배려하는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갈등 관리. 이 글도 사실은 되게 뻔한 자소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소재거든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냥 봉사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쓰게 되니까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냥 봉사활동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다문화 가정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못한 일에 계속해서 앙금에 걸렸고 이는 다문화 가정 멘토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좋아요. 이거는 3년간 점심시간에 한 배 가정 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왔습니다. 첫 번째 멘티였던 이슬이는 이렇게 학생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종3이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자소서에 쓸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했었던 친구의 이름을 뭐 A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슬이 또는 뭐 종3이 이렇게 쓰시는 게 차라리 더 낫겠죠. 이슬이는 어느 날 한국어 발음이 고민이라고 해 매일 책 2권씩 같이 읽었습니다. 이슬이의 책 읽는 속도가 느려도 이슬이를 기다렸고 발음이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을 하며 진심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노력한 속도로 이슬이의 발음의 교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돕고자 하는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름의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써요. 잘 썼죠? 근데 너무 잘 썼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너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이게 학생이 쓴 자소서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자소서가 잘 썼다는 것은 글이 논리적이고 서술 형식이 좋다라는 것보다 제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학생이 실제 경험하고 노력했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글에서도 보면은 이슬이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관찰하고 노력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가 한국어 발음이 어느 데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어요? 매일 책 2권씩 읽기로 계획을 세워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슬이가 책 읽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도 이슬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발음이 좋아지고 있다고 또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짧은 글 속에서 이슬이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슬이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본인의 인내심과 사랑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죠. 과정이 잘 적혀있는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볼 때 첫 번째는 학업 우수성, 그 다음에 지원학과의 전공 적합성, 활동의 우수성, 그 다음에 인성이나 가치관 이 네 가지 중에서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소서를 여러분이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소서를 내가 자소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첨삭을 받잖아요. 자소서를 첨삭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재외국민의 학생들이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글 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한 거의 90%, 95%를 쓰고 그 다음에 문맥만 성질을 하는 첨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쓰는 글 자체가 사실 한 5, 60%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를 선생님이 첨삭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글을 쓰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글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 자소서가 어떻게 돼요?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수성이 깊은 글이 되어요. 논리적인 글들. 그러면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우수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장단점들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이 자소서를 그냥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감수성이 있고 논리적이며 서술 방식이 좋은 소설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결국 자소서가 아니라 소설이 된다는 뜻이죠. 자소서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쓸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자소서를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자소서를 만약에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이 대학 결정되셨으면 그 대학에 맞게, 문항에 맞게 자소서 초안을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소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활동의 우수성,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나 서류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문항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자소서의 내용을 설계 구조를 짜야 돼요. 먼저.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입시의 관점에서 자소서의 장단점을 판단해서 학생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소서를 설계 구조를 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설계 구조를 짜서 자소서의 뼈대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첨삭 선생님한테 자소서를 넘기죠. 그럼 첨삭 선생님이 좀 전에 봤던 자소서처럼 논리적이며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학과는 전문가한테 감수를 거쳐서 자소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내가 만약에 의대에 자소를 쓰려고 해요. 의대.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공학과를 자소 쓰려고 해요. 그런데 자소 썼어. 그거를 첨삭선생님한테 넘겨. 그럼 첨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문이나 사회계열의 대학인 학과를 졸업하시고 글을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연계, 공학계열, 의대 학생의 자소서를 문과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적인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성적인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학생의 글을 여선생님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그렇게 첨삭하시면 안 되고 자소서 첨삭하기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딱 짜서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자소서를 망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설계 구조가 잘 짜여진 글을 자소서 선생님이 받으면 그 자소서를 글자 수에 맞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소서를 써야 효과적인 자소서가 나온다 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자소서를 첨삭받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소서 첨삭받으면 그 선생님이 쓰는 글 쓰는 어떤 뭐 패턴이라든가 문장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비슷한 자소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나 방식이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이 쓴 자소서를 바로 자소서 첨삭 선생님이 첨삭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결국은 중간에서 자소서로 설계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첨삭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첨삭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런 첨삭 과정을 진행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은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뭐 해야 된다? 합격생의 자소서를 먼저 한번 읽으세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나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먼저 합격생 자소서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 본인의 장단점을 분석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 문항에 맞게 글을 쓰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글을 썼다 그러면 저희 하이퍼립에서 온라인 자소서 첨삭을 신청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자기소개서 평가를 받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봤더니 내 자소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소서가 조금 떨어진다, 영향력이. 그래서 혼자 쓴 자소서로는 중요성도 크지만 자소서의 자소서가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첨삭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첨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소서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첨삭을 진행하는 2단계 첨삭을 통해서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출하는 자소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